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정치에 관한 프로그램들은 과거 선배들이 할 때보다는 많이 색깔을 너무 많이 빼놔서 이게 진짜 우리가 정치 아카데미를 다니는 건가 그럴 정도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나마 정치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는 선거법에 관련 얘기를 좀 드렸고, 오늘 원래 취지는 조금 더 내년 총선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여야의 지도자들을 모셔서 특강교육을 듣는 날, 그리고 이제 내년 총선에 관련하는 그 토론도 함으로써 우리가 적어도 내년 총선, 우리 정치 아카데미를 나왔으니까 선거 얘기를 하거나 내년 총선 얘기를 하면 어떨 것 같다, 나는 어떻게 생각한다, 금년에 선거법이 이렇게 바뀌었대더라, 이런 정도는 이야기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지루하셔도 함께 이 정치 아카데미의 원으로서 좀 참고 같이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다음 주에는 짧게 끝내려고 하고요. 원래 우리 오늘 수료식 스케줄은 이렇게 이제 토론회 하고 6시 반부터 수료식을 하는 걸로 일정을 좀 잡았습니다. 그럴 때는 이제 외부 인사들을 좀 많이 참여시키는 방안도 검토를 했는데 지금 현재 우리 최종 세팅되어 있는 스케줄은 우리 동문 중심으로, 원우 중심으로 현직 14기와 선배들을 중심으로 해서 행사를 하는 걸로 일정이 세팅이 되어서 다음 주면 빨리 일정이 끝날 수 있도록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토론회 한 20-30분 하고 잠깐 쉬었다가 바로 수료식을 하고 여러분이 빨리 식사도 하시고 귀가하실 수 있도록 스케줄을 운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토론회를 제가 진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토론회에 참여해 주신 분들을 소개하려는데 제가 오른쪽부터 소개할까요? 권호철 중부대학교 교수님 소개합니다. 유민희 중도일보 부국장님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중도일보와 DT뉴스는 이 행사를 미래정경 아카데미를 우리랑 공동으로 주관하는 파트너입니다. 또 그래서 DT뉴스의 박길수 대표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사실 내빈이라기보다는 우리 내빈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건양대학교의 이윤환 교수님 소개합니다. 아까 조현민 대전 선관의 담당관님 소개합니다. 오늘은 별도의 주제를 먼저 이야기하고 주제에 대해서 토론하는 시간이 아니고 주제 자체가 내년 2024년 충청권의 총선을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대한 전망이랄까 평가랄까 이런 내용들을 중심으로 한 내용으로 각자 발표를 하시는 것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끝나고 나면 여러분 플로어에서 질문이 있으실 때 질문을 받도록 하고요. 아까 선관위 조현민 담당관님 해주셨는데 선관위에 관련하는 것도 추가로 질의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한 5분 정도 내외에서 건양대학교 이윤환 교수님께서 먼저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건양대학교 이윤환입니다. 제가 어제 여기 원장님으로부터 총선 전망에 대해서 와서 좀 이야기를 해달라는 이런 말씀을 들었는데 사실은 제가 뭐 정치의 전문가도 아니고 또 이 총선 정치라고 하는 것은 뭐 살아있는 생물인데 제가 그것을 무슨 돗자리깔고 예측하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드리기도 어렵고 그런데 아무튼 그 내년 이 총선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거대 양당에 있어서는 아주 사활을 하는 그런 선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현재에도 거대 야당의 힘으로 계속 탄핵도 밀어붙이고 있고 어제도 방통위원장 또 검사 두명 이렇게 탄핵을 하려고 하다가 위원장 선포하는 바람에 방통위원장 무산되고 검사 2명만 이렇게 이제 소추가 의결이 됐는데 이번 내년 선거에서 만약에 지금 정부 여당이 과반수 의석을 확보하지 못한다. 그러면
지금과 마찬가지로 이 윤석열 정부는 식물 정부가 되지 않겠나. 그럼 현재 한 2년도 채 안 됐죠? 2년도 안 됐는데 앞으로 남은 3년은 완전히 그 식물 정부로 제 역할을 못하고 그냥 끝나버린다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신문을 보다 보니까 이번 총선에서 만약에 현 여당이 지게 되면 윤석열 정부는 임기하고 상관없이 그냥 물러나는 게 낫다 이런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그런 정도로 상당히 이번 선거가 여당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선거다 이런 생각이 들고, 한편으로 보면 이 민주당도 현재는 거대 야당입니다만은 내년 총선이 굉장히 절박한 그런 선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현재 이재명 대표 체제로 선거를 치르려고 아마 하는 것 같은데, 이재명 대표도 어제가요 그 가장 분신이라고 하는 그 김용 그 부원장, 민주연합 부원장이 징역 5년 선고를 받았는데 보니까 거기에는 이재명 대표 이름이 더 많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 판결문에 김용보다도. 그래서 소위 그 대장동 저수지 돈이 안 받았다고 그 김용을 주장하는데, 거기로 흘러가지 않았으면 그 캠프를 어떻게 운영했겠느냐 이런 판결문에 나와 있다고 저도 이제 신문을 보고 다른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이번에 만약에 선거에서 지게 되면 이재명 대표는 그야말로 사활을 거는 거죠. 다음 대통령 선거에 못 나가게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물론 이제 이번에 위증교사 사건이다, 선거법 재판이다, 이게 얼마 안 남았는데, 물론 1심에서 유죄가 된다고 하더라도 3심까지 나오려면 시간이 오래 걸린다 이렇게 되지만 대법원장이 바뀌면 또 그것도 스케줄이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내년 선거는 단순히 뭐 몇 석을 차지하느냐 이런 것도 물론 중요하지 않진 않겠지만은 양당에 있어서는 사활을 거는 그런 총선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아까 우리 그 선관위 조용민 담당관님께서도 그런 설명을 하시는 걸 저도 유심히 들었는데, 결국 내년 그 선거는 이 연동형으로 갈 거냐 아니면 병립형으로 옛날로 돌아갈 거냐, 또 위성정당을 그렇다면 현재 그 연동형으로 갔을 때 지난번처럼 민주당도 위성정당 만들고 국민의힘도 위성정당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더불어시민당인가요? 그리고 또 미래한국당이 좀 기억 가물가물한데, 어쨌든 이러한 그 위성정당을 만들면 지금 현재 그 역대 여야 거대 양당이 이렇게 많은 의석을 차지한 것도 처음이라고 그래요. 22대가. 그런데 22대는 결국은 지금 선거제도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판도가 상당히 많이 바뀔 거다. 그러면 지난번에는 사실은 국민의힘을 제껴놓고 정의당하고 더불어민주당이 서로 이렇게 결합을 해가지고 이 선거제도를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정의당은 이제 자기들이 그 소수 정당으로서 이 연동형 비례대표의 혜택을 보려고 하다가 완전히 쫄딱 해가지고 그 뭐 민주당 믿다가 자기들이 망한 꼴이 됐는데, 지금 이대로 만약에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간다면 현재 얘기되고 있는 이준석 신당이라든지 조국 신당이라든지 이런 신당이 적어도 여러 석의 의석을 가져갈 가능성도 있고, 그런 면에서 선거제도가 어떻게 바뀔 것인지를 우리가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지금 제가 그 신문 보도를 보면 국민의힘은 과거 병립형으로 돌아가자는 것 같고요. 또 민주당에서는 병립형으로 돌아가자는 주장도 있고, 또 현재 그 연동형제를 그대로 가자. 그러면 소수 그 위성정당들, 비례전문 정당이죠. 비례전문 정당이 만들어지더라도 무당으로서 연합으로서 야당이 힘을 키울 수가 있다. 이제 이런 주장이 있는 것 같은데, 이재명 대표도 거기에 대한 지금 답이 없다고 지금 제가 들었어요. 그리고 지금 보면 우리 대전 같은 경우도 황운하 의원 중구 이분이 이제 3년 1심에서 3년
시정을 선고받았고 이제 그렇게 됐는데 또 이제 그 유성의 이상민 의원은 곧 탈당 선언을 발표한다 이렇게 보도 나온 거 보니까 곧 탈당이 될 것 같아요. 그럼 탈당이 되면 이분이 지금 국민의힘으로 입당을 하겠다는 의사가 있는 걸로 보여지는데 그렇게 되면 대전 선거판에 상당한 변동이 있지 않을까. 그러면 지금 현재 그 민주당은 이재명 리스크가 상당히 큰데 제가 볼 때는 그 자기들이 세뇌를 해가지고 조국도 뭐 잘못 없다, 뭐 누구도 선거법 위반 이것도 전부 검찰 탓이다, 법원 탓이다 이렇게 세뇌를 하다 보니까 이번에 또 뭐 암컷 막말 뭐 이런 게 있잖아요. 막말이 있어도 지도부에서 그 사람들을 갖다가 제대로 뭐 징계도 제대로 못하고 또 이름도 밝히지 못해요. 왜 이름도 못 밝히냐 하면은 예를 들어서 누구 아무개 막말했으니까 강한 징계를 하겠다 이러면 개딸들 이런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니까 결국 그 사람들이 없으면은 현재 그 지지 세력들이 붕괴가 된 형상이 나오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까지는 그 사람들을 이용해서 선동을 하고 또 세력을 키웠는데 지금 보면은 그 사람들한테 발목을 잡혀가지고 꼼짝 못하는 거 아닌가. 왜냐면 아닌 건 아니라고 하고 이렇게 도덕성을 회복해야 되는데 긴 것도 아니라고 하고 아닌 것도 긴 거라고 하니까 뭐 적극적인 지지층에서는 물론 뭐 무조건 무죄라고 하고 검찰 탓하고 법원 탓하고 하면 그건 뭐 열광할지 모르지만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아니 저거는 명백한 건데 왜 저렇게를 하나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고 그런 면에서 또 국민의힘도 보면 지금 인요한이라고 하는 분이 혁신위원이라고 혁신위원장인가요? 해서 불안하다고 했는데 상당히 이목을 집중시켰어요. 그분이 쇼맨십이 강한 것 같더라고요. 미국 사람인데 쇼맨십이 강해요. 그래서 뭐 되는 것도 없는데 막 뭐 되는 것처럼 막 하더니 요즘에 와서는 그 뭐 윤핵관인가요? 핵심 인물들 또 영남 다선 의원들 불출마하거나 험지에 출마를 하니까 아무도 들어주는 사람이 없거든요. 보니까 지금 이것도 제대로 지금 되지도 않고 그래서 여당도 지금 봐서는 국민들한테 큰 호응을 좀 못 받고 있고 야당은 야당도 더구나 지금 뭐 여러 가지 일반 국민들이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걸 주장을 하고 있으니까 내년 선거는 참 어떻게 될지 저도 궁금합니다. 제가 시간이 많지 않아서 이상 말씀 마치겠습니다. 귀한 말씀 주신 우리 이현희 의원님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토론회는 그 성격상 이제 여러 성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을 나름대로 저희들이 섭외를 했고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과 다른 말씀을 하거나 이해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각자 토론자들이 주장하시고 판단은 여러분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토론자들에 대한 호불호 또 뭐 그런 나와의 생각이 다른 것과 다르게 경청을 해주시면 좋은 자세가 아닐까 싶습니다. 계속해서 중부대학교의 권호철 교수님께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중부대학교 권호철 교수입니다. 우선 역사와 전통이 있는 우리 미래전경 아카데미에 와서 여러분들이 더 잘하실 것 같은데요. 제가 이 총선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도 조금 쑥스럽기도 합니다. 다만 제가 좀 제 식견에서 제 견해에서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 우리 이규남 교수님께서 전체적인 총론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 말씀하신 것 같고요. 저는 이 충청권 중심으로 해서 특히 이 대전 중심으로 해서 제가 좀 강론적으로 좀 몇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선거에서의 승리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그리고 추이를 보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요. 그리고 국민들께서 좀 놓치고 계시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지지율을 그러니까 여론조사를 어떻게 보냐에 대한 문제인데요. 요즘 여론조사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여론조사를 보면 국힘이든 민주당이든 어떻습니까? 다 고만고만합니다. 한 30%대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요. 근데 그 정당 지지율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여러분 어떤 지지율이 중요하냐? 대통령의 지지율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평가를
긍정평가와 부정평가를 봤을 때 지금 현재 정당의 지지율은 비슷하나 대통령 지지율은 부정평가가 상당히 크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지지율의 문제와 여론조사는 정당 지지도보다는 이 대통령의 지지율을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단적인 예가 지난번 직전에 있었던 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입니다. 거기서 표심으로 나타났듯이 지지율은 비슷했으나 결과적으로 표에서는 한 17% 차이가 났습니다. 그런 걸 보면 대통령 지지율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결론적으로는 그럼 어떤 것이냐, 바로 중도층 싸움입니다. 그랬을 때 그 중도층을 어느 정당이 흡수하느냐, 이제 이 싸움인데요. 그러면 이 중도층을 어떻게 해서 흡수를 해야 될 것인가라는 전략을 세우고 고민을 해본다면, 저는 이 자리에서도 보여지는 게 있는데요. 저는 그 중도층의 흡수는 이번 총선에서의 키워드 중에 하나가 바로 프레쉬와 새로 고침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정당이 얼만큼 더 참신하고 새로운 인물을 내느냐, 저는 그 싸움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미래정경 아카데미에도 제가 듣기로는 뭐 경제인들도 많이 계시지만 좀 이 정치 관련된 또 꿈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없지 않아 있다는 말씀 좀 드렸는데요. 제가 보기로 그래서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 새로운 인물들이 나와주시면 저는 그분들이 당선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어느 정당이든 새롭고 참신한 인물을 내놓는 정당이 중도층 표를 흡수하고 당연히 총선에서 승리할 겁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우리 충청권이 이제 어떤 상황이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요. 그 표를 얻으려면 우리 지금 충청에 혈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지금 대전 같은 경우도 지금 도시철도 2호선 문제도 지금 아예 시작도 못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리고 안산 산업단지 문제도 있고요. 또 충남은 어떻습니까? 지금 서산공항 아무것도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세종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 집무실 아무것도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대통령 공약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체를 해결하지 못하는 대전의 국회의원 7명과 또 중요한 광역단체장들이죠. 충남도지사, 그 다음에 대전시장, 이제 세종시장, 이런 분들, 특히나 책임 있는 분들에게 저는 유권자들이 지켜보고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 수건 사업을 정말 누가 풀어내냐에 따라서 우리 충청도의 국민들께서 판단하실 거라고 저는 봅니다. 좀 그 얘기도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그 대전은 선거가 7개 지역구인데요. 사실 한판 선거입니다. 여러분들도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내가 동구에서 살고 있다 하더라도 중구나 서구에서 직장이나 어느 활동구역이라든지 지인들이 다 있습니다. 충남하고는 좀 다르거든요. 땅의 넓이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대전 한판 선거인데 여기에서 제가 그냥 한번 예측을 하자고 하면 지금 민주당이 7석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아마 이번 선거에서는 이런 완사이드한 선거는 없을 수도 있다. 하지만 어떠한 일이 일어나면 완사이드하게 국민의힘이 이길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 차이가 뭐냐면요. 아까 말씀드렸던 7명에게는 이미 올드한 이미지가 섞여 있습니다. 국민들은 이미 참신한 이미지와 새로 고침을 원하는 게 맞는 것 같거든요. 여론조사를 보면.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수건사항이라든지 이런 거를 해결을 못하면 그만큼 현역 의원에게는 리스크가 따라갈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아까 우리 이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민주당에게는 가장 유리했던 지역이 유성 지역입니다. 특히나. 근데 지금 유성은 이상민 국회의원이 아마 이제 잠정적으로 국민의힘을 갈 확률이 높을 텐데요. 만일에 국민의힘으로 출마를 하게 된다. 그러면 대전의 한판 선거기 때문에 민주당은 아마 좀 세가 꺾일 겁니다. 그렇게 되면 다른 지역의 바람을 못 막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한 사람의 호불호를 떠나서 저는 정당에서도 민주당에서도 그걸 누구보다 잘 알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승리를 하려고 한다면 정무적인 판단이 들어갈 것이다 라고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대전은 지난번 대통령 선거에서 국회의원 선거는 이겼지만 대통령 선거에서 서구갑이라든지 서구을, 그 다음에 대덕, 유성갑 이런 정도는 다 3% 차이가 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아까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이 중도층을 어떻게 참신한 인물과 전략으로 어느 정당에서 만드냐에 따라 충청권과 더 나아가서는 대한민국 선거에서 그 당이 이길 거라고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아니 정치를 보면 좀 많이 화가 나죠, 여러분들. 뭔가 정치인들이 우리 지역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우리를 더 잘 살게 경제를 키워주고 이런 문제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뭐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당대표 두 사람의 어떻게 보면 사적에 가까울 정도의 개인의 문제들을 가지고 마치 우리의 대의제 민주주의인 내년 총선이 영향을 상당히 좌지우지할 것 같은 그런 분위기를 가지고 있어요. 도대체 누가 된들 우리의 문제를 누가 해결해 주는지 정말 갑갑한 실정입니다. 계속해서 중도일보의 윤희진 부국장님께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네. 저는 중도일보에서 정치와 행정 문화예술 담당하고 있는 부국장입니다. 참고로 미리 말씀드리면은 저는 실제로 필기에서 뛰지를 못하고 후배들이 하다 보니까 후배들이 전달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좀 말씀 몇 가지만 개략적인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내년 22대 4월 11일 날 총선은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2년 정도에 맞춰서 치러지는 건데 성격상 그 정도 성격이면은 보통 정권 평가, 중간 평가를 하는 게 통상적인 어떤 쟁점이 될 수 있는데 여당 입장에서는 그 만족스러운 결과를 좀 총선에서 낸다 그러면 향후 윤석열 정부의 어떤 국정운영 동력에 힘을 받을 것이고 반면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민주당이 이번에 승리하면 3연승을 하는 건데 총선에서 차기 어떤 대선하고 윤석열 정부에 대한 레임덕을 좀 앞당길 수 있는 계기가 좀 될 것 같은 이런 예상이 들고요. 그나마 이제 내년 총선에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좀 보면은 저번 지방선거 때, 작년 지방선거 때 압승을 했습니다. 전국 광역단체장들을 많이 석권을 하면서 조직력 부분에서 상당히 좀 힘을 좀 받은 상태라서 그 부분만 보면은 국민의힘이 상당히 좀 유리한 어떤 판사가 되지 않을까 이런 전망도 있는데 그 부분은 뭐 좀 가서 또 봐야 될 사안인 거고요. 사실 아까 권원철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총선에서는 대통령 지지도가 가장 중요합니다. 올해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고 난 다음에 대통령 국정 지지도를 보면은 국민의힘 정당 지지도보다도 좀 못할 정도로 항상 좀 떨어져 있는데 그 부분이 국민의힘 입장에서 가장 좀 핸디캡이라고 좀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또 이제 이준석 전 대표 중심으로 뭐 얘기가 좀 나오는 신당 창당 이 부분은 상당히 좀 치명타가 될 수가 있을 건데 12월달 이번 달이 가장 이슈가 이제 신당 창당과 관련된 내용일 건데요. 야당이 차지하고 수도권 의석을 여당에서 많이 좀 확보를 해와야 되는데 이 여당이 확보해오기 위해서 이준석 대표의 지지율이 좀 필요한데 그 부분이 상당히 빠져나가기 때문에 신당 창당 자체가 국민의힘한테 상당히 큰 위협을 있었거든요. 이런 분위기인데 또 최근에 또 혁신위하고도 관계가 상당히 안 좋죠. 혁신위에서 과감히 혁신안을 내놓는데 당 중진들과 영남 의원들 중심으로 혁신안을 내놓고 있는데 지도부가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혁신위가 사실은 다 호울 좋은 그런 기구밖에 안 되는데 이 부분도 앞으로 향후 어떤 갈등 요인이 좀 될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결국에 신당 창당이 되면은 국민의 입장에서는 보수표가 쪼개질 수밖에 없어서 그만큼 많은 좀 치명타를 입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민주당도 문제가 많죠. 민주당도 사실은 가장 큰 난제가 이재명 대표의 어떤 사법 리스트인데 내년 4월 10일까지 한 5개월 정도 남았는데 줄기차게 법원을 왔다 갔다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대표가 직접 가진 않겠지만 그 사안마다 언론도 집중 조명을 받을 거고 당내에서 그러면 그만큼 반발도 보내줄 거고 안 그래도 친명과 비명의 어떤 대결 구도가 지금 점점 더
좀 갈수록 평면화되고 있는데 이재명 리스크, 사법 리스크가 더 노출해서 들어가면 상당한 좀 내부 내용을 많이 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다가 이낙연 전 대표께서도 최근에 이제 행보를 좀 많이 하고 있으면서 민주당 내에서 이 두 가지 부분 상당히 변수가 좀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뭐 이준석 신당 창당이 어떻게 보면은 그 민주당한테는 좋은 여건이 좀 될 수 있는데 민주당도 뭐 내부 갈등을 좀 겪다 보면 신당 창당에 상당히 좀 영향이 좀 있을 수 있어서 낙관만하게 좀 이럴 것 같습니다. 그 대전만 좀 보면 대전에는 지금 7개 지역구 중에 3개 지역구에서 벌써 상당한 변수가 좀 발생했습니다. 박병석 그 국회의원께서 서구갑에서 육선을 하셨는데 불출마 선언했고요. 이상민, 유성군에 있는 국회의원께서 민주당 탈당을 공언하셨고요. 그 다음에 엊그제 황운하 의원이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으로 실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3가지 그래서 중구와 서구가 유성을 벌써 3개 지역구가 상당히 변수가 좀 생긴 상태죠. 그만큼 민주당 내에서는 뭐 서구갑 같은 경우 공천 경쟁을 상당히 치열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 그 내에서 당내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고요. 유성군도 마찬가지겠죠. 국민의힘 같은 경우 그 사이를 좀 비집고 들어가는 전략을 많이 구사할 것 같은데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도 민주당 민주당 중구, 서구가 유성구 현역 의원들이 불출마하거나 여러 가지 변수가 좀 생겨서 이 지역구를 좀 집중적으로 공략할 전략을 좀 펼칠 것 같습니다. 나머지 지역구 같은 경우에도 사실 현역 의원들하고 전부 다 맞서야 되기 때문에 국민의 입장에서는 인물론, 현역 국회의원들하고 맞설 수 있는 인물론 중심으로 어떤 고민이 좀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사실 내년 대선 같은 경우에만 해도 이제 대전 시정, 그다음에 자치구정 이 내용을 가지고 쟁점이 될 만한 건 사실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시정이나 구정이 출범한 지 1년 반 정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성과가 사실 없습니다. 성과가 없어서 내세울 만한 것도 없고 물론 도전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공개할 게 많지만 여당 후보가 자장 시장을 공개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또 성과 부분에 대해서는 쟁점이 좀 크게 나오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보면은 저희 충청권이 보면 그 양당 구도로 치러졌던 총선이 일단 2번밖에 없어요 지금까지. 그 전에는 자민련이나 국민중심당이나 자유선진당 지역 정당들이 있었는데 2016년하고 2020년에는 양당 구도로 펼쳐졌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에 때는 그 당시 새누리당이죠. 지금 국민의힘이 새누리당이 대전에서 3석을 얻었고 민주당이 4석을 얻었습니다. 그러다가 저번 2020년 총선 때는 민주당이 7개를 전석을 차지했죠. 민주당이 대전에서 전석을 차지한 거는 2004년 17대 총선 열린우리당이 돌풍을 일으킬 때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 사태에 덮어서 그것 때문에 실고설 한 이후로 처음인데 이번에 3번째 이제 내년이 양당으로 좀 펼쳐질 그런 총선인데요. 여러 가지 변수도 있지만 저희가 여야 이런 거 지역 입장에서 여야를 따지기보다는 충청 전체의 어떤 정치력을 좀 많이 올리는 그런 계기가 좀 돼야 되지 않는가 생각하는데요. 충청권의 정치적인 어떤 위상을 강화할 수 있는 내년 총선이 좀 됐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는데 사실 작년에 방위사업청 대선 이전 관련해서 수도권 의원들이 나서가지고 예산을 삭감한 적이 있습니다. 예산 삭감이 되면서 방위사업청 지원 예산이 없었는데 그 과정에서 우리 지역 국회의원들이라든가 지역의 원외위원장인 국민의힘 의원들이 전 힘을 발휘를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지역 대선 입장에서 상당히 좀 정치적인 어떤 모욕감을 좀 받은 그런 사건이었는데 이런 일들이 좀 모두 없어지기를 바라면서 내년 총선 같은 경우는 저희가 특정 정당에 표를 몰아주고 이러자는 건 아니고요. 내년 총선이 어떤 충청 정치에 좀 새로운 꽃을 좀 피울 수 있는 좀 조건을 좀 만들기 위해서 좀 노력을 좀 해야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충청권 정치는 사실은 견제, 균형, 중용의 어떤 미덕을 발휘해야 하는 정치적인 영향이 있는데 실리는 반드시 좀 챙기되 명분을 잃지 않는 그런 실용적인 접근 방식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그동안 말로만 자꾸 캐스팅부터 했는데 우리는 이제 캐스팅부터 얘기를 그만 듣고 전국의 중심에서 균형추 역할을 확실히 할 수 있는 영향을 좀 쌓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는 국장님 감사드립니다. 자, 이제 세 분의 토론을 들으셨는데요. 내년 총선 전국적으로는 어떨 것 같은지, 또 우리 지역 대전의 7석의 국회의원 의석들은 어떤 변화가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은지, 또 우리 원우님들 중에 대전 충청에 출마하시는 분이 한 10분이 훨씬 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우리 14기에서도 한 5분 정도 계시나요? 전체적으로 따지면 아마 한 15분 이 정도가 출마를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한번 우리 지역은, 우리 동문들은 어떨 것 같은가 한번 이렇게 생각해보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DT뉴스의 박길수 대표님께서 계속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올해 창간 22주년 맞이하는 인터넷신문 DT뉴스 대표이사 박길수입니다. 저는 보통 밖에서 나와서 발표를 안 하는데 오늘 김성환 회장님이 꼭 좀 와서 발표를 해달라고 해서 제가 좀 미비하지만 준비했습니다. 언론에서 선거 때 가장 많이 쓰는 단어가 전망, 외표, 득표율, 누가 이기나 이런 건데요. 저희들 쓰면서 저희들이 역술가도 아니고 저희들이 전쟁이 많아서 추이를 보고 가장 많이 씁니다. 추이라는 것이 4년 전 선거 결과하고 그다음에 5월 4월부터 매달 실시하는 여론조사 결과를 보고서 전망을 하는데요.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은 추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청권 하면 대전, 충남, 세종, 충북 얘기하는데 대전은 7석입니다. 세종은 2석이고요. 충남은 11석, 충북은 8석입니다. 전체 국회의원 지역구수, 이게 빼고 지역구수가 253석인데 4개 시도가 전체 지역구 의석수의 11.1%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대전, 충남, 세종, 충북이 총 28명의 28석인데 국회의원 지역구수의 11.1% 차지하고요. 인구를 보겠습니다. 대전 144만입니다. 충남은 212만, 세종은 37만, 충북은 159만. 4개 시도 합하면 554만 명입니다. 그러니까 인구수가 우리나라 전체 인구수의 딱 10% 좀 차지하고요. 국회의원 수도 딱 10% 좀 차지합니다. 근데 4년 전에 결과 어떠했냐?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28석 중에서 20석을 민주당이 차지했습니다. 5석이 됐거든요. 그 당시에 민주당이 계속 정권을 잡을 줄 알고 연장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선거라는 것이 저희 뜻대로 않습니다. 작년 대선에서 국민의힘 전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 민주당 후보를 4.2포인트 정도 앞섰습니다. 충청권에서. 그래서 이 얘기는 뭐냐? 554만원이 살고 있는 이 동네에서 4.2%, 5% 차이를 선거를 자주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어떻게 되고 있나 한번 제가 봤습니다. 아실 거예요. 한국갤럽이 매주 내년 국회의원 선거 결과 조사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거기 딱 2가지입니다. 정부 지원론, 정부 견제론 2가지 가지고 하고 있거든요. 4월 이후에 7월 11일까지 정부 견제론이 계속 앞서갑니다. 7월 11일 날은 무려 정부 견제론이 정부 지원론보다 22%까지 차이가 납니다. 엄청 격차가 커집니다. 근데 7월 11일 이후에 그 격차가 줄면서 11월 달, 저번 달 둘째 주에는 그 격차가 오차범위 아닌 6%까지 줄어듭니다. 그 줄어들면서 대통령 지지율도 오차범위 안에 머물러 있습니다. 지금에 와서는 정당 지지율을 따지면 엎치락뒤치락 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내년 설을 지나서 3월까지 간다면은
박빙이 아닌 초박빙이 될 수 있다. 근데 이거는 되게 중요합니다. 그 정당에서 투표율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완사이드 게임은 재미가 없습니다. 선거를 박빙으로 끌고 가야만이 투표율이 올라가고, 투표율이 올라가면 자기 지지층 끌어들이고 중도층도 분할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아까 뭐 이게 인물론 말씀하셨는데 내년 설이 지나면 충청도의 28석에 대진표가 짜질 거라고 봅니다. 그럼 그 대진표 속에서 어느 정도 추이를 볼 수 있다 그 말씀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선거가 누가 이기고 지고 하는 거는 정치권 얘기하지만 정치하시는 분들은 저는 그래요. 제발 좀 투표율을 좀 높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치에 멀어지지 않고 정치에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정치인이 됐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지역 정치나 중앙무당 계신 분들이나 이 세상을 이롭게 하는 정치를 해서 나간다 한 겁니다. 뭐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동시 지방선거 있지만 모든 정치인들이 세상을 이롭게 하는 정치인이 되면 그만큼 주민들이 이루어져서 많은 정치에 관심을 두고 더 많은 제안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경수 대표님께 부탁드립니다. 저희 수요식 예정 시간은 6시 반으로 우리 내부에서 예고가 돼서 그런데 아직 송동훈 회장님도 안 오시고 그래서 약간 30분 정도 약간 빨리 진행되는 감이 있는데요. 저는 하여튼 6시 전에는 끝내도록 오시고 계시네요.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우리 어느 정도 이제 내년 총선 감이 오나요? 예. 자, 제가 보면 그렇습니다. 정치는 크게 이제 구도, 인물, 정책 이런 걸로 선거가 이루어진다고 말합니다. 근데 사실 정책 가지고 얘기하는 사람은 정당도 거의 없는 것 같고 결국 지금은 인물도 별로 힘을 못 쓰고 있고 우리 국회의원 후보 누군지 가지고 투표하는 분위기가 이미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거대 지역 기반의 양당 체제를 가지고 있고 대통령이라고 하는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대통령 중심제 국가다 보니까 모든 선거가 대통령에 대한 대통령 선거에 가까이 있으면 연동해서 따라서 대통령 선거에서 이긴 정당의 투표가 좀 몰아지고 이제 한 중간 정도 넘어가면 대통령에 대한 중간 평가 성격을 갖기도 하고 그렇게 늘 선거가 되어 왔는데요. 이번에는 또 뭐 아주 굉장히 그런 거에 비해서는 색다른 구조죠. 과거 같으면 저기 지금은 지난 대선의 연장판 같은 다시 말하면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후보의 싸움 같은 그런 구도로 대선 연장판으로 끌고 오는 그런 흐름도 있고 근데 이제 앞으로 그러면 남은 4개월이라는 기간은 굉장히 선거에서는 긴 기간입니다. 거의 판도를 완전히 바닥을 뒤집을 수 있을 정도로 긴 기간이 남아있어서 오늘 우리가 이런 이제 토론회를 했지만 토론회에서 뭐를 전망을 해서 잘 뭐 한다는 것보다는 우리가 이제 정치 아카데미니까 이런 정치에 관한 토론도를 한번 같이 수업의 일환으로 이렇게 같이 진행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결국은 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카드는 지금 우리가 3대3대3 3분의 1씩 구도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극우 3분의 1, 극좌 3분의 1, 중도 우리 대부분은 아마 중도 지지층이 많을 거라 생각되는데 이 중도가 3분의 1이 있는데 이 3분의 1을 공략하는 방법을 누가 할 거냐 이제 그게 핵심이겠죠. 윤석열 대통령이 중도층을 지지하는 표방하는 그런 핵심 세력 제3세계 세력인 뭐 이준석이라든지 이런 사람들하고 손을 확 잡아버리면 확 그쪽으로 기울을 거고 이준석이나 이런 사람들의 제3시대가 별도의 독립 세력으로 나가버리면 민주당이 좀 유리할 거고 그럼 이거를 누가 결정할 수 있느냐 결국은 정치인이 결정을 하거든요. 결국 이제 지금 있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라고 하는
하는 이 제도를 가지고 가면 3지대에 있는 사람들이 표를 한 석이라도 더 얻으려고 아마 비례신당 이런 쪽으로 이준석이나 이런 사람들이 더 깊게 발을 디딜 거고 그렇게 그걸 할 수 있는 권한은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의 권한이 있는 거고요. 민주당이 국민의힘은 과거 병립형으로 가는 과거제로 이제 회귀해서 지역에서 맨투맨으로 이기겠다 이런 전략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쪽으로 가버리면 또 다른. 그래서 아마 큰 틀은 12월 중순에 있을 선거제도를 어떻게 확정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변수인데 이거를 확정하는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은 이 제3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내 편으로 어떤 선거제도를 택하느냐에 따라 내 편으로 끌고 들어올 수 있느냐 뭐 그런 거에 초점을 맞춰서 서로 아마 삽발싸움을 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거는 되게 저는 나쁜 방식의 선거다. 우리 유권자들의 의사에 따라 선거 결과가 나오는 선거여야 되지 자기네 국회의원 현역들의 이해관계에 의해서 선거제도니 모든 이런 것들이 결정되는 것은 우리가 뽑아줄 국회의원의 그분들의 역할은 분명히 아니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아쉽기도 하고 우리 국민들이 조금 더 정치권에 큰 목소리를 내가면서 우리 목소리를 낼 때 우리의 주권이 제대로 확립되는 그런 좋은 민주주의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마 네 분이 말씀하신 토론에도 그런 내용이 우리의 목소리가 커야 좋은 나라, 바른 정치가 된다. 뭐 그런 이야기를 다 히든으로 다 말씀하시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혹시라도 질문하실 분 계시면 질문 한두 분 받고 끝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질문이 특별히 없으시면 나중에 토론자들이나 여러분하고 또 개별적으로 의견 나누시기로 하고요. 토론회를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토론회에 수고해주신 우리 유병도 원장님과 패널분들에게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